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용의 차원이고요.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차원을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유의 차원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고, 그 이야기의 차원을 가지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곧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현장에 뛰어보고 내가 그것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곳에 느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공유와 실천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라고 어디 가서 말하거나 브리핑할 기회가 있다, 또는 누군가에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그 상황이 되면 절대 스토리텔링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야기의 차원이다, 그리고 사용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무조건 실천. 내가 해봤을 때 좋았다, 내가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 내가 해봤을 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다, 이럴 때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해드리는 이론은 가장 간단하면서 전달력 있는 핵심만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은 스토리텔링의 힘은 얼마나 셀까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스토리텔링의 힘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장점이 있겠지만, 그 힘을 말한다면 저는 관계의 기술이라 생각하고, 삶의 나침반이라 생각하고, 감정의 병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스토리텔링 하나만으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무지무지 많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은 관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저는 문창과를 나왔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선생님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게 왜 관계의 차원이고 관계의 기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 이 스토리텔링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왜 스토리텔링이 이런 관계의 기술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어떤 장소에 가든 그 장소에 앉으면 이제 약속이 둘이 있어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는 수분 내의 친구가 돼요. 그 힘이 바로 어떤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역시 저는 관계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스토리텔링은 향후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강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텔링 하나를 배우면 여러 곳에 설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다음 챕터에 보면 주인석의 스토리텔링 공식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X라는 미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어 놨냐면, 이 스토리텔링의 기본을 배우면 어느 분야도 내가 잘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배웠다면, 이 스토리를 텔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웃음 치료사라든가 하는 그런 분들도 스토리텔링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연사나 강사들, 명강사들 중에 그래도 끝까지 좀 살아남고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미경 강사인데, 그 사람의 어법이 책을 보면 거의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 또 그 남자분 있잖아요. 음악가 하셨던, 갑자기 김창욱 교수, 그분도 거의 다 스토리텔링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남는 것이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을 많이 잘 설명하는 거는
대학 교수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 강의는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기술에서도 스토리텔링이 100% 쓰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문장을 던졌으니까 선생님들이 나는 사실 관광 이런 데는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아 이러신 분은 스토리텔링을 어떤 관계 기술에 접목하여서 내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순수 문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토리텔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밖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밖으로 더 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안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끌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에서 나는 뭐 속닥속닥 잘한다. 그럼 그걸 안으로 땡겨와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향후에 와서 이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이론을 가지고 한 1년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년을 정도를 이론을 가지고 하면 거의 다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맛보기라도 해야 되니까 향후를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 요거는 참고하시고 제 책을 읽어보면 찬찬히 읽어보고 적용하시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제가 15년간 했던 작업을 여기 요만큼 압축해가 넣는다는 것은 무리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생략하고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만 꼬마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중에도 여기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밖에 있는 게 더 많아요. 책에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서 관계 기술이고 그 다음에 삶의 나침반 등록금도 없고 했는데 학교 그만두고 좀 보러 가든지 뭐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점에 근데 그때 제가 그만뒀으면 아마 이 길을 못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지점에 친구 형부가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뭐 집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형부가 등록금을 내놨는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 2학기에 그거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에 날아왔더라고. 그래 이게 왜 나왔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부가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 한 지점에서 멈출 뻔한 지점에서 형부가 내줬기 때문에 학교 2학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그만둬야 되겠다고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어를 F를 맞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영어 못해요. 그런데 형부가 내주는 바람 2학기 때 어떻게 계절학기를 때워서 겨우 넘어가서 제가 공부를 마쳤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나침반이 되는 지점에 있는 스토리텔링이야.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그와 관련된 학생들 어떤 강연을 나간다. 그러면 그런 강의를 할 때 스토리텔링 내가 터닝포인트 지점에 할 수 있겠죠. 삶의 나침반 지점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이 포인트가 뭐냐면 김미경 강사가 그 부분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삶의 나침반 제는 예를 이렇게 드렸지만 여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저는 수수 작가로서 굉장히 인정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심지어 붙이기는 그 이건배 시인 이후에 이렇게 한꺼번에 신춘문예를 한 연도에 중복 없이 세 개의 신문사에 신춘문예를 받은 사람은 이건배 시인 이외에 저래요. 그래서 제가 또 젊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 샛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금성 샛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순수 작가로 들어갔는데 왜 스토리텔링을 전향했냐면 그 안에 또 어떤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삶의 나침반이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나 뭐 주부나 이미 아기를 낳고 나는 벌써 전공을 잃어버려서 하는 분들에게 강연을 나가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은 삶의 나침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의 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공간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지금 우리는 여기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이 정자에.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앉았기 때문에 이 정자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놓으면 이제 해서 여기다 붙여 놓는다. 앞에 간판을 세워 놓는다. 그리고 영상도 찍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많은 정자 중에서 여기가 인기가 제일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소에 어떤 감정을 부여하여서 얘기를 만들어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죽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참 이상한 거는 저는 진주성에 그 진주 유등축제 하잖아요. 하는데 그 진주 유등축제를 밤 되면 불이 밝히기 때문에 낮에는 와서 사람들이 진주
성을 구경하는데, 진주성 성을 구경하는데 뭐 그 성이 그 성 별 딴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마른 우물에 거기 사진을 찍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여기 이런 거 하고 가서 알아봤더니 거기에 예전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네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을 먹고 전쟁을 잘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그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낮에는 크게 볼 것이 없으니까 그 자리 다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냥 그 우물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 다 지나치겠죠, 그냥. 그런데 그 옛날 우물도 아니야. 그 왜 요즘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놨더라, 우물을. 그런데 그 자리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뭐 알리고 싶다, 좀 유명하게 하고 싶다, 또는 내 감정이 있는 곳에 그것을 좀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고 싶다라면 그곳의 얘기를 찾거나 기본 사료 조금 가지고 찾아서 만들어 놓거나 영 없는 곳을 만들면 돼요. 여기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곳이었지요, 이 장소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장소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의 수채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곳인데 약간 거슬린다면 저 나무가 약간 절로 조금 물러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겠죠. 이게 만일에 사유지산이었으면 쟤는 뽑혀서 딴 데로 갔어요. 제가 나무 정령이 있다면 아마 최근에 가장 혼이 많이 났을 거예요. 나무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자르고 태우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에 마지막 주? 네, 에는 그쪽으로 가서 제가 전체 지도라든가 기획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에 나무가 아주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 전어는 누구나 먹어요. 남녀노소, 애기들은 안 먹나? 하여튼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들 다 가을 되면 전어를 먹어요. 왜 먹냐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감은 그 광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광어가 제일 무난해. 그래서 들어가면 광어 이래요. 그래서 뭐 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차례 나오잖아. 뭐가 뭔지 모르고 먹잖아. 그래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고 먹는 거 싫어해서 확실한 광어 이렇게 먹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다들 전어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왜 먹는지도 모르고 전어를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을 되면 뭐 그 딱 한마디 스토리뿐이에요.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만들었는 바람에 그 전어가 그렇게 맛있느냐고 생각하면 입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 생각 안 하는데, 가을 되면 먹어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안 먹고 지나가면 섭섭한 그런 메뉴가 되는 거는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드는 전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올 정도로 맛있나요? 차라리 피자 주면 돌아오겠지요. 자, 그 정도로 그 이야기 하나에 딱 꽂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생선회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 얘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안 적어도 상상합니다. 며느리가 나가게 된 상황이라는, 돌아오게 된 상황. 그 한 줄 때문에 각자의 며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 나갔던, 남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나갔던, 뭐 어떤 이유로 나갔든 간에 그 이야기를, 자기만의 며느리 이야기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성적인 요인 하나 때문에 가을이 되면 우리는 전어를 다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곳에 작업을 할 때 삼형돼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갔을 때는 앞이 전체가 다 산이었어요, 산. 그 산 아래에 성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성이 다 있어요. 특히 바닷가 쪽에. 왜 그러냐면, 저 외구가 쳐들어오는데 봉화를 올리고 이렇게 뭐 막는다고 다 성이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거기도 성이 조금 돌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곳을 이제 그거를 스토리텔링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곳을 찾아보니 삼형대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삼형대사가 왔다 갔는데, 그럼 삼형대사가 와서 뭐 했습니까? 이럴 보니까 단판을 지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곳에서 일본 외장하고 단판을 지었는지는 우리 눈을 안 봐서 몰라. 그럼 또 어떤 지역에서 거기도 일본하고 단판을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대사가 와서 이제 단판을 짓는데 어떻게 단판을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일본 외장이 이제 사명대사한테 그 조선의 보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아주 편하게 앉아가나 그 참 이 죄송한데 우리나라 보물은 일본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아 우리 걸 뺏어가서 일본이 갖고 있나 보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일본에 있는 너의 조선의 보물이 뭐냐 물으니까 바로 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발상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너의 목이다. 네 목을 쳐가 가져가면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보물이다 이 말인 거죠. 이런 뭐랍니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이게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견학을 오게 만들면 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도자기나 뭐 궁궐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게 그게 가장 우리나라의 큰 보물인데 이 우리나라를 뺏어온 이놈의 목을 잘라서 바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저쪽에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초적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 사피엔스라는 우리 지금 현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책은 제가 유발 할라리에 그때 말씀하셨죠. 잠깐 거기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종들 중에서 우리도 뭐 인정하고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종, 침팬치나 원숭이나 이렇게 우리 인간이나 뭐 이런 종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모사라는 거죠. 이야기. 저기 가보니까 위험해. 가지마. 한두 명 빠져 죽었을 수